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희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함께할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북한의 도발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넷에서 피난민 가방까지 팔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 걱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봐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감이 매우 고조된 상태인데요.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등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데 이어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스페인이 북한 대사 추방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 그럴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요즘 국내외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사이의 막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희철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의 도발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9월 3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죠. 네,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예리 만탑산 지하에서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실험에 쓰인 것은 수소탄 탄두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한 6차 핵실험이 너무 강력해서 산 정상 부근 85에이커가 꺼졌으며 또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이르는 250킬로톤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매년 핵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그랬지만 이번 6차는 특히나 실험 결과가 굉장히 심각했다면서요? 네, 우리 정부는 폭발로 인한 진도가 5.7이었고 이를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50킬로톤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진도 6.3으로 관측했고 또 일본은 6.2로 관측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북한의 핵 위협을 고의로 낮게 평가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각각 진도 6.3과 6.4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 이렇게 결과를 분석한 게 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건 이번 실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들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도 6.3으로 관측했을 경우는 작게는 100킬로톤, 많게는 1메가톤급의 파괴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히로시마에 사용된 핵은 15킬로톤급이었습니다. 또 나가사키는 21킬로톤이었는데요.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6차 핵실험의 파괴력을 수소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수소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핵폭탄과 수소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핵폭탄은 크게 수소탄과 원자탄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폭발력은 수소탄이 훨씬 강력합니다. 수소탄이 원자탄의 수천 배 파괴력을 지녔고요. 처음에 우리 정부가 주장한 증폭 핵 분열탄은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북한은 단순히 무기 체계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핵무장 국가로서 운용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서 바로 미사일 도발도 이어갔죠. 네, 북한은 지난 15일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평가된 이 미사일은요, 일본 상공을 지났고 최대 고도는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역대 최대급인 2375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도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확히 목표를 어디에 두고 쏜 건지는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를 이렇게 지나간 거네요.
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서 홋카이도 에리모 미사키 동쪽 2,000km 떨어진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핵실험에 이어서 탄도 미사일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합동참모본부는 어떤 의견을 또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에 대해 합참은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북한은 미국 주도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등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핵실험에 이어서 중거리 핵 투발 수단 과시를 통해서 실질적인 괌 포위 사격력을 시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건데 실제로 그 미사일이 미국력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괌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은 약 3,700km를 날아서 태평양에 떨어졌는데요. 그건 그 전에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에 비해서 약 1,000km 늘어난 거리입니다. 북한에서 괌까지 거리는 약 3,500km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이번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도발, 그리고 충분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것을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발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 단계를 넘어서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은 고도와 사거리로 판단할 때 화성 12형 미사일을 보인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면 통상 두세 차례 정도 시험 발사를 하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화성 12형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전 배치를 위한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험 도발을 할 것으로 또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잇따라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전 세계는 핵전쟁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사태의 조속한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른 수장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비슷한가요? 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 파괴 발언을 한 것을 필두로 각국 지도자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연달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영상에서도 봤듯이 세계 각국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페루가 먼저 자국 주재 북한 대사 추방 명령을 내렸고요. 쿠웨이트 역시 중동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대사에 대한 추방 명령과 함께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여서 외교관계를 격화했습니다. 그 스페인도 자국 주재 김혁철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미와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북한의 대사를 추방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북한의 이런 외교적인 고립이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후 아직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말레이시아까지 합치면 모두 5국의 북한 대사가 쫓겨난 셈인데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북한이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47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10%가 넘는 곳에 대사가 없는 셈입니다. 네. 이런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 그들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제사회의 이런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우리 군은 북한 핵에 대응할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보유했다고 주장 중인 핵무기 살상 능력은 치명적입니다. 네. 미국 랜드 연구소는 지난 2010년 10킬로톤급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최대 23만 5천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부상자를 포함하면 사상자 규모가 최대 41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의 전력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항상 국방에 좀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북한 도발에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긴 한데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까요? 네, 현재 한국군의 화력은 재래식 무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단일 무기로 봤을 때 핵무기에 필적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재래식 무기 가운데 현무 EC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할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미 양국은 전력 증강을 위해 현무 EC의 탄두 최대 중량을 1톤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탄두 중량을 늘려서 북한의 지하 벙커 및 핵심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무기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적하기가 어려울 텐데 결국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보강 필요성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군은 선제 타격 체제인 킬체인과 핵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이용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의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무기, 스텔스기 혹은 함공모함들을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략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핵 운용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 도발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 발족 초기에 일반 환경 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지원됐던 사드의 추가 배치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완료는 단순히 미사일 막는 차원이 아니라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역제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이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동맹 국가인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 스스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좀 책임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사일 중량 제한 폐지인데요.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발효된 이후 최대 사거리에서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이 중량 제한이 철폐되면 탄두 중량이 1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력은 올라가게 되고요. 지하 벙커에 아무리 핵심 장비를 숨겨도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는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핵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일부 핵 공학자들은 6개월이면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는 합니다. 네. 또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전 폐기물의 재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핵을 무기화할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결과가 좀 지배적인 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다 보니까 이런 핵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유철 기자가 직접 피난 가방을 싸봤다고요? 네, 제가 전쟁 발발 직후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았더니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네. 우왕좌왕할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데 물론 인터넷 쇼핑 등에서도 재난 가방, 피난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방이 10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싼데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직접 피난 가방을 꾸려봤습니다. 네,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직접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은 글쎄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심희철 기자가 직접 꾸려본 피난 가방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대요. 가방에 담을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담았나요? 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3가지는 의식주의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과자와 초콜릿, 또 라면, 즉석 밥부터 넣었습니다. 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온 음료와 또 2리터짜리 물 한 병도 챙겼습니다. 네, 맞아요. 힘내서 피난 가려면 먹을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챙긴 건 어떤 겁니까? 네, 아무리 전쟁통이어도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만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을 위한 두루마리 휴지와 물티슈, 비닐봉지 등을 챙겼습니다. 또 갈아입을 옷과 양말, 칫솔, 치약, 그리고 약, 감기약과 반창고 등 구급약품, 그리고 우비, 돗자리 또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필요한 건 거의 다 넣은 것 같은데 혹시 더 챙길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의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까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전쟁 중에 인터넷이 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죠. 노트북을 담았습니다. 아, 네, 또 마지막으로 손전등도 잊지 않았고요. 제가 3일 동안 목숨을 부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건들은 모두 챙겨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트북까지 이게 챙기면 가방이 꽤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담은 피난 가방은 측정 결과 5.5kg이었습니다. 네. 제가 군복무 시절 매봤던 완전군장을 떠올려 봤지만 완전군장의 무게는 20에서 25kg이었는데 그 체감상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5kg이면 성인 남성이 뭐 비교적 쉽게 멜 수 있는 그런 무게일 것 같긴 한데 뭐 아무래도 체감상 무게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피난 가방을 어쨌거나 꾸렸으니까 이제는 전시 상황에 제대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피난 가방을 메고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로 이동할 순서였습니다. 네. 사전에 가까운 대피시설을 확인해 뒀는데요. 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검색했더니 총 5군데의 대피시설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물은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에 위치한 모 교육센터였는데요. 도보로는 약 12분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민방위 대피시설 순으로 클릭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대피시설까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이든 아니면 지진이든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곳은 미리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피 과정에서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제가 경험상 미리 길을 확인해 두라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초행길이라면 목적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미리 검색한 대로 이동했지만 그 대피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상 시간보다 7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평소 미리 대피시설을 방문해 본다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길만 미리 알아둬도 진짜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방문을 해본 대피시설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대피시설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착한 교육센터 건물의 주차장은 전쟁 및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가보니 자동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중앙 통로 정도로 한 200여 명 정도로 수용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원 감당이 어려워 보였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피시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축법 조항은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센터 주차장은 지표면과 나란했습니다. 따라서 대피소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포탄을 피해 1차적으로 몸을 숨기는 곳인 대피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대피소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을 대피소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대피소까지 이렇게 찾아갔다면 아까 챙겨갔던 그런 피난 가방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챙긴 물건들을 본 전문가는 담요와 핫팩 등 보온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일 기준으로 물 2리터를 챙기는 것은 맞지만 물은 유통기한 및 오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00ml의 병에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3일 이내 정부 물자가 피난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식료품은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요. 또 라디오와 건전지는 챙기라고 꼭 당부받았습니다. 또 봉투 역시 대변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고요. 웬만하면 검정 봉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게 적당한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피난 가방의 적절한 무게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말했고요. 또 평균 5kg을 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우면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네,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가 직접 피난 가방을 꾸려서 재난 시에 대피하게 되는 이 대피소까지 이동한 경험 함께 들어봤는데요. 경험해본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감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피난 가방을 꾸리는 데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수도, 전기, 통신 마비 상황을 명심하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을 떠올리면 됩니다. 또 평소에 미리 피난 가방에 챙길 물건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 애초부터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피난 가방을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들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직접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심희철 기자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경험담을 들려드린 건데요. 최선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